단감 탄저병의 병반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핵가지에서 이렇게 초기에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이 핵가지에 정착이 되면 이후에 이렇게 과실로 전파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단 하나만 탄저병반이 있어도 이 과실은 전부 다 낙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병입니다. 특히 장마철에 끼어있는 7, 8월 무렵에 빗물에 튀겨서 이렇게 보온성 병이기 때문에 튀겨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초 이 부분들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이게 두고두고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신초를 가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통풍, 채광이 좋게끔 해서 과실도 좋게 하고, 그 부분에서 그 핵가지가 나와가지고 길게 자라게 되면 노출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감염이 많이 되고 또 다시 금방 거기서 분생포자가 생겨서 다시 과실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가지가 우리가 쓸 가지가 아닐 경우에는 빨리 유인을 해서 중간 부위에서 멀어지게 하고 또 빨리 경화가 되게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빨리빨리 버리는 것이 좋은 방제 관리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석회융합제를 쓰기 전에 우리가 거친 껍질을 이렇게 벗겨내라고 했는데, 그 조피 틈에는, 거친 껍질 틈에는 바로 감관 총체벌레라든가 꼭지나방이라든가 깍지벌레라든가 그 다음에 그 미국 선여벌레 같은 것들이 많이 그쪽에서 성충 내지는 육충 그런 상태로, 알 상태로 거기서 월동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없앨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가 됩니다. 비교적 단감은 껍질이 좀 부드럽기 때문에 비가 온 다음에 좀 젖혀 있을 때 처리하면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둥근무늬 낙엽병입니다. 요게 사실은 시골에 가보면 집에 한나무 떫은감이 있거나 단감이 있는 마당에 있는 것이 겨울철 되기 전에 잎사귀 하나도 없고 과실만 이렇게 달라져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다 이 둥근무늬 낙엽병 때문에 발생되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만큼 병 발생이 생겨버리면 가을철에, 늦가을 무렵에 우리가 저장 양분을 추적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잎사귀가 다 쏟아져 버리면 어떻게 하는가요? 일꾼들이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과실이 더 이상 비대하지 않아요. 과실이 적어지고 연화가 되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둥근무늬 낙엽병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렇게 발생해서 움직이는 시간이 어느 때하고 겹치냐면, 발화돼 가지고 이 잎사귀가 이렇게 움직일 때, 핵가지가 이렇게 자라는 거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로 5월 하순 무렵부터 해가지고 7월 상순 무렵, 탄저병 발병 시기에 그 무렵에 같이 방제를 해주면 둥근무늬 낙엽병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세가 약한 나무 같은 경우는 낙엽병균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세가 약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병균 자체가 낙엽에서 월동을 하니 낙엽을 치우는 방법, 치우거나 땅에 묻는 작업 하나, 그 다음에 비절 현상, 비료 성분을 주는 것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6월 달에 7월 달에 겹쳐서 우리가 장마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웃거름을 주는 것들을 2번 내지 3번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도 우리가 비절 현상, 비료 성분들을 시기마다 이렇게 흡수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방법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 생산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지금 5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꽃이 지금 어물러 있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벌어지거든요. 5월 하순 정도도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그 무렵부터 이제 육아가 생겨나고 그때 막 세포 분열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에 그 해의 과실의 크기가 결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무렵에 절대 비료라든가 물이 끊어지지 않게끔, 물이 가물 때는 항상 공급이 관수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 측면에서 둥근무늬 낙엽병은 수세가 약한 경우는 우리가 수세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고요. 특히 둥근무늬 낙엽병이 많은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잎 뒷면에서 기공 침입도 가능하거든요. 이 병균이. 낙엽에서 습도가 이렇게 점점 저녁에 이제 그 비를 맞고 새벽에 아침 무렵에 이제 습도가, 상대 습도가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된가요? 낙엽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병균이
공군 폭격기처럼 이렇게 날아다녀요. 이거 톡 튀어서 나와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잎사귀에 딱 달라붙으면서 거기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은 약재가, 감잎도 보통 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약재가 감 뒷면에도 약재가 잘 묻을 수 있게끔 잘 부착이 될 수 있도록 살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벌이 안 된 농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는 너무 엉켜 있어가지고 사실 약재 방제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동육 분무기를 할 때는 잎 뒷면까지도 잘 묻게끔 하는 것이 바로 둥근무늬 낙엽병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실제 이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런 상태로 이렇게 전개되다가 결국은 다 잎사귀가 다 쏟아져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피해가 엄청나죠. 그래서 지금 이 둥근무늬 낙엽병이 걸리면, 지금 6월 달에 걸렸다 그러면 이것이 보통 2달에서 4달 정도 지나서야 그 병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정도 되버리면 잎사귀가 다 떨어졌다고 농약 조제해 주라 그러면 그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다 감염도 끝나버리고 이미 증상이 다 진행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때 아무리 약을 한다 한들 효과가 단 하나도 없게끔 됩니다. 그 전에 예방 효과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이게 모무늬 낙엽병입니다. 이것도 이제 낙엽을 통해서 전반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이렇게 둥글다는 느낌보다도 연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딱딱 각이 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이제 곰팡이성 병인데 낙엽의 균사체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낙엽을 좀 치우면 이 낙엽병 2개는 굉장히 예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흰가루병입니다. 흰가루병은 가장 먼저 나오는 병이에요. 5월 상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흰가루병이 이렇게 뭉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또 비가 오게 되면 이 뒤쪽으로 잎 뒷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흰가루 균사체가 일부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 무렵에 이제 5월 중하순 무렵 정도 되면 이 뭉해류가 이렇게 피해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그하고 제 흰가루병은 완전히 뭉쳐져 있다는 느낌이 있죠. 이 뭉해류는 약간 흩어져 있다라는, 점 자체가 흩어져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연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몰려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흰가루병은 완전히 뭉쳐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떫은 감이든 단감이든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흡집성 해충입니다. 특히 이제 감에서 지금 떫은 감 같은 경우는 이 총체벌레가, 볼록 총체벌레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노린재인데 이 총체벌레는 약간 좀 특이합니다. 주둥이가 먼저 이렇게 칼질을 하고 거기서 이렇게 빨아먹는 느낌이 아주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고, 그지만 피해가 나왔을 때는 저렇게 지금 대봉감인데, 이런 대봉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버리면 어떻게 한가요? 홍시로도 팔 수 없고 생가로서도 품위가 굉장히 낮게끔 판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총체벌레 피해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꽃이 이렇게 꽃 화판이 이렇게 붙어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붙어 있다가 열리면 어떻게 된가요? 총체벌레가 여기에 이제 가실이 있고요. 이 총체벌레 이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더 이상 이제 그때부터는 약재 방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꼭지 속이가 들어가서 알 넣고 다시 거기서 크고 번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어때요? 감 꼭지 쪽하고 여기 꼭지하고 이렇게 달라붙은 그 자국에서 그 근처에서 총체벌레가 이렇게 서식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방제도 어려울 뿐더러 과실이 계속 크면 클수록 계속 그 자리에서 다시 또 부드러운 조직, 그 밑에 조직을 자꾸 근처에서 이렇게 가해를 하기 때문에 꼭지부터 밑에 쪽까지 이렇게 줄무늬 테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것은 아까 이야기 설명한 것처럼 거친 껍질 속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껍질을 제거한다든가, 도장지가 이렇게 많을 경우에는 어떤가요? 번식처가 될 수 있으니까 여름 전정을 좀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뭐냐면 밀도가 굉장히 높을 경우에는 7일 간격으로 2, 3회를 살포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밀도가 높을 경우에는. 감광총체벌레인데요. 송화가루가 이렇게 날리는 시기에 소나무에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이제 과수원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잎사귀가 이렇게 말리는, 여기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말리는 것처럼 이렇게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감관총체벌레 같은 경우는 그닥 많은 피해를 주지 않지만 일부 산지하고 이렇게 겹쳐 있는 데 같은 경우는 매년 좀 나오긴 하는데 주로 볼록 총체벌레 쪽으로 방제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 감 총체벌레류는 어떻든 간에 지금 그 5월 중순 내지는 6월 중순 그 무렵에 이해 방제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저 밑에 그 지재부 있는 쪽에서 초생재배, 일반 자연초종 같은데 그쪽에서 머물다가 점차 밑에 쪽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거든요. 총체벌레 피해가. 근데 어쨌든 근다고 해서 이제 밑에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총체벌레를 없애기 위해서 풀을 막 베거나 별로 효과가 신통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5월 중순에 하더라도 그때가 언젠가요? 감 꼭지가 안에의 화판이 열리기 전에 그때 방제를 해서 밀도를 떨어뜨린다는 개념이고, 이후에는 한 번 더 보완 살포를 하게 된다면 아까처럼 저런 정도로 많이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피해가. 그 다음에 에무니고리 장님 노린재 피해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저기 감나무 잎사귀를 보게 되면 어린 잎사귀가 이렇게 지나서 크게 되면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것을 많이 볼 거예요. 에무니고리 장님 노린재 피해인데 4월 하순 전후로 해가지고 2회 정도 살포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4월 중순에서 4월 하순 한 2번 정도만 만약 피해가 많을 경우에는, 근데 약 한 번 정도 4월 중순 무렵에 한 번 정도만 뿌려준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뭐 크게 생산량이 좌우될 것은 아닙니다. 식나무 깍지벌레입니다. 식나무 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뭐 보면 약간 그 홍합 아시죠? 이 홍합이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홍합 같은 경우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데 하얀 홍합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달라붙어 있으면 이제 1세대가 4월 중순에서 5월 중하순 무렵에 그때에 부화가 됩니다. 저렇게 지금 이렇게 알 상태에서 있다가 이 상태에서 이제 부화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2달 정도 지나가지고 다시 얘네들이 알의 상태에서 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세대를 식나무 깍지벌레가 하게 되는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알이 이렇게 깨어나가지고 탈피를 한 2번 정도 할 때에 가장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깨어나가지고 알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움직일 무렵에 그때에 방제를 해주는 것이 깍지벌레 방제에는 아주 핵심 방지 전략이 되겠습니다. 식나무 깍지벌레가 이렇게 증상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홍합 껍질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다는데 끝허리 부분에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느낌. 이건 잎 뒤에고요. 여기 감꼭지라든가 과육 속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깍지벌레 중에서 이제 식나무뿐만 아니라 뿔밀하고 거북밀 깍지벌레, 그 다음에 주머니 깍지벌레가 있습니다. 주머니 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렇게 둥그러면서 이렇게 거친 이렇게 솜털에 더 뒤덮여 있다고 할까요? 이제 성충이. 그래서 이 상태에서 5월 상태를 보내다가 여기 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성충이, 암컷 성충은 이런 식으로 알을 품고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알에서 다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하는 어린 부화기 때가 깍지벌레의 방제 적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조피 제거하고 석회융합제도, 특히 기계유제도 그런 측면에서 유리한 방지 전략이 됩니다. 미국 선여벌레입니다. 미국 선여벌레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이제 김해에서부터 처음 발견돼가지고 이게 막 엄청나게 퍼지고 있어요. 미국 선여벌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경북 2017년도에는 경북까지 다 갔고요. 고수도를 통해 가지고 뭐 더 이렇게 진전되는 그런 것도 관찰한 바가 있습니다. 어린 나무하고 뭐 주변 산림에도 있고 두릅나무에도 피해가 있는데, 미국 선여벌레 같은 경우는 좀 갈색날개 매미총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미국 선여벌레는 약충 단계에서 꽁지를 이렇게 쭉 내리는 단계고, 갈색날개는 꽁지를 이렇게 빡 세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이 두 개 같은 걸로 이렇게 약충 단계에서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산란하고 있는 이렇게 가지에 이렇게 분지부 이쪽에다가 지금 산란을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선여벌레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주변 산림 쪽에보다는 감나무 쪽에 주로 이제 산란을 많이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방제 적기로는 지금 5월 하순에부터 6월 중순 무렵에 약충이 움직일 때, 감나무 쪽에 움직일 때 그 약충을 이렇게 방지하는 전략을 해야 됩니다.
방제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뭐 밀도가 아주 높을 경우에 일주일 간격으로 2, 3회 정도 더 해야지만 방지가 좀 됩니다. 갈색날개 매미충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서 있는 것들 볼 수 있습니다. 이 산란 같은 경우는 가지의 그 부드러운 결과모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다가 전부 다 저기 산란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저기를 쓰지는 못하게끔 만드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갈색날개 매미충도 그런 측면에서 약충 단계에서 방제를 해야지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노린재입니다. 지금 우리 단감에 있어서 저 주요 노린재 피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 썩덩은 좀 약간 갈색날개 노린재보다도 체구가 더 큽니다. 그래서 썩덩 노린재 같은 경우는 얘네들 이 두 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집합 페로몬으로서 많이 유인을 해가지고 언제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톱다리 개미허리 노린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것도 집합 페로몬이 있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유인 효과만 저기 그 집합에서 이렇게 페로몬 상태로 예찰만 가능하지 얘를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줄기 가해 해충이 있는데 나무조미 있고 그 다음에 바말락 명나방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이제 나무 종류는 굉장히 보기는 힘들고요. 바말락 명나방이라든가 유리나방 같은 경우는 애기 유리나방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는 약재를 발생 시기에 맞춰가지고 약재를 방제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방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지하고 측지 사이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부분에서 보게 되면 경계 부위를 이렇게 다 갈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측지가 유지성이 나빠지고 그걸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지키려고 그러면 결국은 그 근처에 긁어내고 그 약재로 각각의 처리를 해줘야지만 실제적으로 알락 명나방의 가지가해를 줄기가해 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